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외노자 P입니다. 네, 외노자 P의 니값 하는 컨텐츠, 네, 일본 취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일본 취업의 장점 위주로 한 3가지, 4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점을,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일본어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하다면 당연한 건데, 좀 피부로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 살면서 방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방을 빌릴 때, 계약서 있죠. 임대계약서 한 12장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엄청난 막 법률 용어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를 임대계약을 할 때, 뭐라 그러지? 한국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중개인 분이 그 자리에서 다 읽어주거든요, 일일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 네이티브 스피커 일본인들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쫓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너끈히 할 수 있는 일본어 구사력은 그 정도. 물론 그 직군에 따라서 디자이너라든가 아트 직군, 일러래, 혹은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요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이거의 70% 정도만 돼도 될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유창하게 하고 싶잖아요. 너끈하게 일본어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러스로 제가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 일도 했었는데, 한국 분들이 진짜 회화는 되게 대체로 빨리 늘어요. 단어도 비슷하고 문법도 비슷하고. 다만 한자가 나오는 순간 좀 많이 좌절을 하시고요. 플러스로 일본에서 일할 때는 아셔야 되는 게, 일본어로 채팅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인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물론 채팅 툴 안 쓰는 곳도 있겠지만, 메일이라 그래서 저는 느리게 메일 한 장 쓰는데 1시간 걸린다 이러면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일본어 타이핑이라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표음 문자밖에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다른 외국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그렇고 표음 문자잖아요. 유럽 계열 언어들 다. 근데 일본어 타이핑은 한자가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표의 문자를 타이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신졸로 처음에 입사를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팅에 들어가서 의사록 작성을 많이 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들으면서 기록을 남겨야죠, 일본어로. 네, 그게 과연 힘들겠죠? 딱 생각만 해도. 일단은 그래서 일본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요구되는 일본어 능력은 꽤 만만치 않다. 그냥 1급 있으면 됨. 요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외국인 혐한, 유리천장, 대나무 천장, 뱀부실 이런 것들. 근데 이거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일본이란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는 그냥 기저에 좀 잔잔바리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혐한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창궐을 해서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화이트 기업 들어갔어도 그 기업에서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일본인 사원 99명은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딱 한 명이
혐한이 숨어 있어서 나를 자꾸 긁고 막 나를 짜증나게 뭐 이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플러스로 유리천장은 되게 심각해요. 진짜 심각한 게 일본의 국회의원 성비 아세요? 근데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업에서도 이사진 중에 여자 비율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소속 회사는 작지만 전체 계열사 하면 좀 규모가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뭐 한 회사마다 이사가 한두 명씩 있으니까 한 100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 이사가 2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아주 딱딱한 제조업, 건설업 뭐 이런 데 아니고, 근데 저 게임 회사 다니잖아요. IT 기업, 신생, 네, 새로운 좀 젊은 업계인데도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뱀부실 얘기는 뭐 미국에서 동양인 이민자 혹은 2, 3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현진이랑 똑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본도 이게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외국인 웰컴 이런 곳에서도 뭐 외국인이라고 팍팍 또 밀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수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좀 나는 이사도 될 거고 사장 자회사 만들면 저 사장 시켜주세요 뭐 이런 타입이면은 일본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일본인이 아닌 경우.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아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고용 형태의 카스트 제도. 좀 된 드라마인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좀 히트를 쳤었잖아요. 워낙 히트를 쳐서 일본에서도 방영을 해서 저도 조금 봤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장그래 씨가 뭐 되게 막 엄청난 고생 끝에 간신히 얻은 게 계약직 2년 이런 비참한 인생 스타트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충격받았어요. 계약직 2년이나 해줘? 이런 느낌? 일본에서는 계약직이나 파견의 경우에 막 3개월 계약도 있고 뭐 드물지 않아요. 6개월 계약. 계약직은 1년이 제일 많으려나? 아무튼 그래서 정사원이냐 계약사원이냐 파견사원이냐 업무위탁이냐 대충 요 4종류 정도 있는데 회사에 들어올 때 어느 입구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대우의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사원으로 입사한 게 아니면은 나머지 계약 파견 업무위탁에서 정사원이 되기는 뭐 일반적으로는 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카스트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히 뭐 계약사원의 경우는 저도 계약사원을 해봤지만 그 포스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포지션이 계약으로만 뽑고 절대 정사원으로 올려주지 않는 그런 포지션도 있거든요. 막 최장으로 할 수 있는 계약사원은 법률로 정해진 게 5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최장 5년으로 2대 절대 연장은 안 해주는 그런 포지션도 있고, 그리고 파견의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업종 따라서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 SI라고 그러죠. 그 현장에 파견돼서 일을 하시는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무직 파견이에요. 사무직 파견은요. 물론 회바회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정사원 뽑는 거는 프로세스가 너무 기니까 일단 능력 있는 사람 파견해주세요. 일 같이 해보고 괜찮으면 정사원 등용도 해주겠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알바랑 거의 비슷한 취급? 그 책임도 없고 뭐 잔업을 안 해도 되고 딱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대신에 절대로 이 보장은 해주지 않는.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파견이 되면요, 앉은 자리에서 시급한 1,000엔 뜯기는 계약하신 거예요. 그거는 회사가 그 파견 회사에 한 명 사무직 뭐 사무 보조 이런 거를 뽑더라도 한 50만 원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파견 사원이 50만 원 받느냐면 절대 아니고요. 중간에 파견 업체가 엄청나게 삥을 뜯어서 한 25만 원 손에 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그 파견에서 정사원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비자가 끊길 것 같아서 일단 파견으로라도 일을 할게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은, 네, 영원히 파견직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요, 이력서에서도 점점 까이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도 파견직을 뽑아본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 세 번째 카스트와 그 입구 차별에 대한 얘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본에서 이 정사원을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공채, 아직도 공채를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근데 이 공채가 제가 지난번에 녹음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나를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대학교를 나왔고, 그 대학 시절에는 가쿠치카라 그러죠. 학생 시절에 힘을 넣었던 활동은 이런 것이고요. 이런 스토리를 잘 얘기를 하면은 얘는 우리 회사에 좀 핏이 되겠는데? 하면 그냥 픽 해줘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대기업 사원이 돼서 1년 정도 그냥 연수만 받으면서 월급 받고 이러면서 막 선배들이 막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주 스무스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졸자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고 신졸 왁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3년 졸업한 지 3년 내면은 다이니 신소츠 막 이래가지고 신졸 취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아주 여기는 소수파고요. 졸업을 한 순간 이 공채 신졸 찬스는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할 때 잘 이거를 생각을 해서 졸업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중도 채용 전직에 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중요한 거를 놓친 것 같을 때가 있기는 한데, 뭐 또 생각이 나면 다음번에 또 네, 다른 녹음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되고요. 외노자 피는 또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